저희 행사 갔을 때, 작년 이제 흑마를 갔을 때 좀 생각나는 점이 하나 있었고, 네. 말씀을 드릴 텐데요. 특히나 이번 교육이 이제 벤처 창업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해서 하나 시사점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흑마에 갔을 때도 사실 이제 한국에 계신 유통사 분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관심사가 뭐 이런 거더라고요. 로스율이 얼마나 되냐, 재고가 얼마나 남냐, 뭐 이런 좀 디테일한 부분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때 좀 흑마 가서 느꼈던 거는, 흑마는 그런 거는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제 기회가 어디 있는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 이런 게 이제 한국하고 중국하고 그때 느꼈던 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참석 예정자가 한 70분이 넘는 행사지만,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때 남겨주시면 제가 모아서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해 주신 발표 자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브랜드 로열티 코리아의 강정훈 지사장입니다. 네. 오늘 코로나가 바꾸는 시장 변화의 특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이 행사를 좀 안전한 방식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만들어주신 여러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주최하신 측이나 주관사나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제가 소개를 좀 제대로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 브랜드 로열티는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저희는 단기 로열티 솔루션이라고 해서 이제 유통사에서 하는 프로모션을 기획하고 그다음에 이제 컨설팅하고 실행까지 해드리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회사 자회사로 아이스 모바일이라고 디지털 로열티 솔루션 제공하는 회사가 따로 또 있고요. 저희 회사의 모 회사는 얼라이언스 데이터라고 해서 미국에서 장기 로열티, 즉 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OK 캐시백 같은 포인트 시스템을 운영하는 그런 회사에 이제 저희는 속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회사가 합쳐서 이제 세계적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로열티 전문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하는 로열티 프로모션이 대부분이 한 95% 정도가 사실은 이제 그로서리 리테일이라고 해서 식료품 유통하는 기업들과 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편의점까지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브랜드 로열티가 하는 일은 스탬프 같은 이 스티커나 스탬프를 수집해서 그거를 일정량 이상 수집해 오시면 저희가 생각하는 프리미엄 상품하고 교환을 해드리는 그런 프로모션이나 아니면 쓰신 금액에 따라서 바로 즉시 받아가실 수 있는 즉시 증정 방식의 단기 로열티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프로모션을 하는 이유는 기업들이 가지고 계신 그러니까 충성도 있는 고객들이 해당 채널, 유통 채널 내에서 소비자 행동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쓰시고 자주 방문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저희 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매년 한 5만 개 이상 매장에서 160개 이상의 유통사와 매년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 회사 이제 홈페이지에 가면 한 51개 회사가 행사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모은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우선 코로나 이전의 시장 트렌드를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이유는 코로나로 생긴 특이점을 알려면 그 전에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떤 뉴노멀이 펼쳐질지 이렇게 이제 소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총 한 40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이제 시장 트렌드를 살펴보면 이제 지금 교육의 목적에 맞게 저희가 식량 농업에 있어서 메가 트렌드, 그리고 이 식량 농업이 유통이 되는 유통 트렌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량 농업 우선 분야의 그 메가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제가 발견한 큰 트렌드는 개인적인 의견이겠지만은 두 가지가 보였습니다. 기존 식량 생산 및 가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메가 트렌드 하나랑, 하나는
지금까지 먹고 있는 사람들이 식량으로 생각하고 있던 이 식량을 어떤 효율적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체 식량에 대한 문제, 이 두 가지가 크게 보였습니다. 이런 트렌드를 만드는 이제 동력이라는 게 있죠. 어떤 것들이 이런 힘을 만들어서 이런 트렌드를 만들어냈냐 보면 크게 네 가지가 보였습니다. 아까 이제 한 팀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2050년도까지는 인구가 90억이 될 거라고 하는 인구 증가의 문제. 그리고 이 인구가 증가되긴 하나,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문제와 출산율이 낮아지는 문제 때문에 노동 인구는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농촌 지역의 인구는 점점 없어지고 도시화가 집중화된다는 이런 문제. 마지막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가 우리 지구를 강타하고 있다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네 가지 큰 힘을 어떻게 이제 지구라는 별에서 사람들이 생존하고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이 큰 힘들을 아우르는 축에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거 좀 오래된 자료입니다만 우선 지구의 사실은 식량의 보고였던 열대축 중심으로 해서 생산량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많이 낮아질 거라고 하는 리포트입니다. 이 적도축은 사실은 지금까지는 인류의 귀중한 이제 식량의 보고였습니다. 그런 이 지역들이 빨갛게 된다는 것은 생산량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 이유는 지구 온난화에 대한 기온의 상승,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비나 강우량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앞으로는 북반구나 아니면 남반구 일부 지역이 오히려 생산이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좀 오래된 자료입니다. 그리고 도시화 비율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017년도 기준으로 55% 정도의 도시화가 진행이 되었다고 하면 2050년도까지는 68%까지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상 인구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90억까지 증가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증가율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체감하기가 좀 힘들었던 게 우리나라는 저출산 및 이제 인구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도에서도 그렇게 나오긴 하는데 특히 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중동 지역으로 해서 평균 수명이 짧았던 지역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가 이제 여전히 이제 인류의 문제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2050년도에는 97억 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실은 그 전 지구적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는 문제와 함께 단순 인구뿐만 아니고 소요되는 식량 자체가 이제 급격히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 직면해 있습니다. 저희가 한 70% 정도는 지금의 생산량에서 더 늘어야 된다라고 하는 글로벌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현재 그 농업 생산, 그 식량 생산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이미 소모하고 있는 담수화, 이제 마실 수 있는 물, 프레시 워터의 비율이 한 70%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거주 가능한 지표면이 농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미 50%입니다. 옆에 제가 작게 썼지만은 37%는 산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없다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인구 증가, 이제 저희가 사실은 2차 대전 이후 베이비 부머 세대를 거치면서 인구 증가가 한 번 있었는데요. 그때는 농업 생산성 향상, 기존에 하고 있던 농업을 좀 더 대량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증가가 됐다고 하면 이제는 정말 물리적인 한계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이유로 제가 이제 보는 농업 식량 산업의 큰 트렌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미 활성화되고 있는 그 수산 양식, 그리고 실내 혹은 수직 농업이라고 하는 이런 농업 방식의 변화, 그리고 자연광이 아닌 LED 강원을 이용한 생산의 효율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랩에서 키우는 고기, 대체육으로 해서 랩에서 이제 단백질을 합성해서 고기를 만드는 방식,
그다음에 식물을 이용한 대체육 개발 이런 것들이 큰 트렌드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상세하게 다음 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런 트렌드와 관련해서 이미 이제 시장에서는 사실 이제 좀 히어로라고 할 만큼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스퀘어 루츠의 이제 킴볼, 그리고 이제 에어로팜은 여기서는 이제 물이 아니고, 좀 이제 안개와 같이 수분과 영양분이 포함된 습기를 이용한 재배, 그리고 비욘드 밋 임파서블은 워낙 유명해서 아실 것 같습니다. 대체육으로 해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고요. 좀 재미있는 사실은 이제 스퀘어 루츠의 사장이 킴볼인데요. 이분은 사실 이분의 형제입니다. 앨런 머스크의 형제고요. 이분들은 참 재미난 게 이 형제가 남아공 출신의 분들인데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킴볼 머스크가 하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라고 했을 때 화성에 가서 이렇게 농사를 짓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 화성에 이 두 형제가 왜 꽂혔는지 모르겠지만 형제가 나란히 이런 사업을 또 이제 영위를 하고 있고요. 비욘드 미트나 임파서블은 대체육으로 해서 유통사와 혹은 이제 프랜차이즈와 협업을 해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요한 분 하나 잊었네요. 빌 게이츠는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스타 중에 또 하나입니다. 수직 농업에 보시면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이미 조인을 해서 이제 이 일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농업이라고 해서 이제 농업을 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 업자들이 아니고 여기 이제 강원이라든지 자동화, 센서 등등 해서 기반 기술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밸류 체인을 형성을 하면서 플랫폼으로 크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사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제품들을 공급을 하면서 신선 제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소비자들한테 공급하기 위한 방법들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강원도라든지 이제 넥스트홈 같은 이제 좀 선도적인 기업들은 좀 얼마 전에 뉴스가 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옥천 터널, 옛날에 쓰던 터널을 이렇게 실내 농장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활성화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CJ에서는 사옥의 일부를 이제 1층 같은 로비를 갖다가 벼농사나 여러 가지 농사를 짓는데 활용하고 있는 CJ 더팜 같은 것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 농업이 이런 글로벌 추세에 뒤처지지 않죠. 이런 실내 스마트 농업 같은 것들 많이 이제 투자를 하셔갖고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체 육류 관련해서는 육류에 대한 이제 2050년도까지 소비 이제 필요한 양인데요. 보시면 이제 항상 소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소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것들. 비단 소만 아니고 돼지나 이제 닭도 이런 수요가 이제 급격히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류 대체 산업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 육류 대체에서 이제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이런 고기만 대체한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그 밑에 있는 데어리라고 해서 유제품, 그리고 생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계란까지도. 사실은 육류나 이게 닭을 키운다는 거는 고기를 얻기 위해서뿐만 아니고 계란이나 다른 것들이 연관되어 있는 산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소는 가죽 산업과 연결이 돼 있죠. 이런 것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많은 밸류 체인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 대체 육류들은 이미 시장에 나와 있고요. 우리나라 사례도 있습니다. 롯데리아라든지 서브웨이에서는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사실은 이미 판매를 하고 있고요. 예.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미래의 일이지만 이미 일부 부분들은 현실화돼서 우리 옆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팜테크라고 해서 이제 스마트 팜이나 여러 가지 농업 관련한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기업들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제 수직농법을 이렇게 저희가 강조드리고 큰 트렌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물 사용이라든지 땅 사용, 그리고 비료에 의한 환경 오염 등을 이 수직농업이 대폭 이제 줄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 사용은 한 90에서 99%까지 줄인다고 하고요. 비료 사용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줄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땅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고요.
저희가 사실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킴볼 머스크가 하는 스퀘어 루츠는 보면 컨테이너로 뉴저지에서 농사를 짓는데 이 컨테이너 하나가 대체하는 농지가 2헥타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총 이제 우리나라 평수로 따지면 한 6,000평이 넘는 땅인데요. 컨테이너 하나가 그런 생산력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이 될 것 같고요. 그 농산품의 한 20% 정도가 벌레나 해충 같은 것들로 이제 손실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제초제나 제충제 없이 안전하게 키울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올해 특히나 여름에 비가 한 50일가량 멈추지 않고 왔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에 영향 없이 계획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시화 관련해서 인구가 다 도시에 모여 있는데 나중에 이제 사실은 점점 농촌 지역은 노령화되어 가고 노동력이 이제 부족해지는 현상이 점점 더 강화될 겁니다. 그래서 농장 자체를 도시에 갖고 와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자 이런 취지도 이제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많은 수직 농업 이제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대체육류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친환경적이라는 게 가장 클 것 같습니다. 물의 한 23% 정도는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의 23%는 가축을 키우거나 아니면 가축을 키우기 위한 사료를 재배하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지표면의 45%가 또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온실가스의 14.5%가 이런 농업 생산에서 발생하는 특히나 가축을 키우면서 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게 사실 비욘드 밑에서 갖고 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좀 편향적일 수는 있습니다. 우선 이런 환경적인 면이 크다라는 게 큰 장점이 될 것 같고요. 또 대체식품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랩에서 키우는 것들도 있고요. 아직까지 실용화 단계는 조금 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시도를 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이제 벌레를 먹는 곤충을 먹는 것도 대체식품으로 많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좀 혐오스럽긴 하지만은 이런 유통사나 이런 교육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조금 더 쉽게 이런 다른 단백질 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통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에서는 유통 방식의 혁신과 환경 사회적 책임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트렌드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통 방식의 혁신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잘 아시듯이 중국에 있는 알리바바 그룹과 그리고 미국에 있는 아마존이 크게 경쟁을 하고 있는 구도입니다. 하지만 지리적으로는 이제 많이 떨어져 있고요. 시장 내에서 경쟁하는 곳은 제가 알건대 싱가포르이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우리나라나 이제 해외 각국의 여러 기업들이 이제 경쟁을 하고 있죠. 경쟁적으로 혁신적인 유통 방식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한번 기회가 되시면 보셨으면 하는 게 이제 오카도라고 해서 영국에 있는 신선 제품 딜리버리 서비스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좀 장점이라기보다는 좀 특이점은 뭐냐면, 오카도는 자기 자신이 유통회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선 제품 유통을 하고 있죠. 이 오카도는 신선 제품 유통을 할 때 필요한 유통 물류나 아니면 소싱은 타 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카도가 하고 있는 거는 이런 풀필먼트 센터라고 해서 물류센터의 혁신, 그리고 IT 시스템, 그리고 로봇을 통한 자동화,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소개를 드리겠지만, 박스드닷컴이라고 해서 여기도 좀 눈여겨보실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유통사가 되겠습니다. 홀푸드는 너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홀푸드와 아마존의 관계. 이런 것도 이제 큰 혁신이 될 것 같고요. 중국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알리바바의 흠악, 프레시 히퍼라고 하는 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 실현하는 이런 유통사라든지 이런 흐름들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워낙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경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라인 모바일 커머스의 급성장은 앞으로 이제 유통시장을 많이 바꿔놓으실 겁니다. 일단 옛날에 생각하던 유통의 모습은 이제 저희는 다 매장을 상상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제 미래의 온라인 모바일 커머스는
그런 매장보다는 오히려 이제 풀필먼트 센터라고 해서 물류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알리바바 위에 보이시는 저런 큰 규모의 웨어하우스라든지 아니면 여기 아마존인데요. 여기 아마존과 같이 렉을 세워놓고 사람들이나 로봇이 같이 움직이면서 배송하는 방식. 여기는 이마트입니다. 컨베이어 벨트 방식. 자기의 이제 목적에 맞춰서 로봇가 직접 위에서 당겨올 수도 있고요. 이제 사람과 함께 움직이면서 할 수도 있고, 사람이 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모바일 커머스가 진화를 하고 있고요. 아까 보셨던 홀푸드 중에서도 일부 장사가 영업이 잘 안 되는 매장들은 혹은 코로나 기간에 필요한 매장들은 다크 스토어라고 해서 온라인 딜리버리를 중심으로 하는 매장으로 전환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온라인 모바일의 성장과 함께 오프라인 매장도 많이 혁신을 하게 됩니다. 아마존이 여기서도 이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마존 고에 가면 우선 들어갈 때 얼굴 인식으로 해서 들어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들러가가지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그 프라임이라는 그 멤버십이 있으면 본인들이 그 안에 멤버십을 찍고 들어가면 인식이 돼서 따로 계산하실 필요 없는 그런 편리함. 이제 앞으로는 그런 편리함, 울트라 컨비니언스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편리함이 이제 주 테마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월마트나 아니면 타겟 같은 곳에서 많이 쓰고 있는 유연한 서비스. 이 픽업 서비스가 한 예지만은 오프라인에 오시는 매장들이 내 매장을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하실 수 있게 유연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들이 이제 크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부적으로는 매장의 자동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제 인건비 상승 등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의 그 이익률 하락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속속 이제 접목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자동화 매장에 있는 것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첫 번째는 재고 관리. 사람들이 알아서 관리하던 재고를 기계가 관리한다거나 아니면 요즘엔 소독까지 기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손대는 곳에 대한 자외선 소독 등등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굉장히 인간적인 경험에 대한 측면도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구매를 할 때 고관여, 그러니까 많이 생각을 해보시거나 느끼셔야 되는 것들은 오히려 경험 요소를 더해서 사람들이 더 느낄 수 있게 또 진화를 하는 이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데이터가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알리바바에 있는 마윈도 사실은 자기들 비즈니스의 목적이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데이터가 중요한데요. 이건 작년 기사입니다만은 나이키가 아마존하고 손을 떼겠다라고 기사가 됐던, 실제로 뭐 거래는 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만은, 이런 나이키가 왜 아마존에 나가려고 했느냐 보면 가장 근간에 있는 것들이 본인이 직접 이커머스를 하면서 데이터를 모으겠다고 하는, 소비자를 알고 싶어 하는 이런 목적이 가장 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데이터는 미래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저희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TV 광고나 신문 매체 광고 등등 뭐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채널 자체가 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코로나에 이미 앞서서 저희 미디어 붕괴를 목도를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MZ 세대라고 하는데요. 밀레니얼하고 저희 Z 세대는 이미 TV를 안 본다고 합니다. 주로 이제 유튜브나 본인들이 원하는 채널의 정보를 얻는데요. 이런 미디어 독점이 붕괴가 되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외 자료를 보면 한 70% 이상의 마케팅 버짓이 이미 인플루언서들한테 흘러나가고 있다. 뭐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점점 이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할 때 스마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본인이 직접 찾아가서 개발하지 않으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해주기 위해서 기다리는 곳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쇼핑 의사결정에, 이 앞에서 보셨던 여러 가지 유통 변화에 따라서 쇼핑 의사결정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이제 기기는 아마존에서 만든 알렉사라는 AI 스피커입니다. 인공지능 스피커가 저희 그 집에 있는 주부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뭐가 필요하니까 갖다 주고 이러면 얘가 사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게 웹서핑이랑 모바일하고도 다릅니다. 이런 식의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났을 때는 의사결정 과정이 아주 단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렉사가 이미 여기서 나한테 주문을 하는 이 사람이 어떤 걸 살지 이미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새로운 것들이 들어갈 여지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람이 내재되어 있는 두 가지 속성이 있다고 그럽니다. 네오필리아와 네오포비아인데 새 것을 좋아하는 인간의 본성과 새 것을 싫어하는 본성이 잠재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원시 시대를 생각해 보시면 수렵 채취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쉽게 가실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먹기 위해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현재 먹을 게 없어지면 새로운 것들을 어쨌든 시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도를 할 때 또 걱정이 되는 거죠. 이게 독초가 아닐까, 독버섯이 아닐까 이런 걱정도 함께 잠재되어 있는데 이게 쇼핑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알렉사가 이 주인이 생각지도 못한 물건을 주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기존에 보였던 데이터를 기반해서 네오포비아적인 속성에 맞춰서 제안을 하게 될 겁니다. 밑에 보이는 박스닷컴도 재밌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데요. 이 박스닷컴은 코스트코의 온라인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SKU, 그러니까 다루는 제품 자체 종류가 엄청 작고 벌키한 제품들을 이제 딜리버리 해주는데 이 박스닷컴이 추구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알고리즘 혹은 패턴에 의한 분석에 의해서 소비자들이 화장지나 아니면 세제 같은 것들을 쓰는 주기를 보고 떨어질 것 같으면 박스에 담아서 물건을 이미 보내줍니다. 구독보다 더 이제 정교한 수준의 이제 배송이 됐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제품들은 들어갈 여지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뭐 이런 것만 있느냐?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럭셔리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고관여된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알렉사와 교신해서 물건을 살 리는 없죠. 그래서 뭐 저기 계시는 분이 알렉사한테 나한테 특정 명품 브랜드를 사줘 이럴 일은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오히려 더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소비 의사결정이 이제 양극화하는 문제가 이제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미 코로나 전에도 이게 큰 문제였고요. 그리고 이제 유통 방식 혁신 외에 환경 사회적 책임이 이제 유통에서 큰 축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음식물 쓰레기가 흔히들 쉽게 생각하시면 큰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음식물의 30% 정도가 버려집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식량 증산이 필요한 70%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던 그 문제를 일부분은 이런 유통 과정에서 개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한 2년, 3년 정도 전에 까르푸에서 진행했던 프로모션인데요. 이게 뭐냐면 블랙마켓이라고 해서 암시장입니다. 암시장. 왜 이런 프로모션이냐? 까르푸가 보니까 자기가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걸 죄송합니다. 만들지 않아야 되는데 보니까 농업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품질 수준에 안 맞는 이런 규격에 안 맞는 농산품들은 이미 다 매장으로 오기 전에 버려지고 있었던 걸 간파를 한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법에 따르면 이게 이제 불법인가 보죠. 그래서 주장하는 바는 이거는 일리걸이지만, 그러니까 불법이지만은 자기는 암시장을 만들어서라도 이런 물건을 유통을 시키겠다라고 했던 이런 프로모션이 되겠습니다. 메시지도 있고 농업 하시는 분들과 연계를 해서 하실 수 있는 좋은 프로모션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에서 여러 유통사들 하고 있는 프로모션 중에 하나인데 이런 락앤락 같은 거죠. 이런 포장 용기를 통해서 음식을 조리를 해서 장기 보관하십시오라고 하는 사회적 이슈, 이제 음식물 쓰레기 줄이자고 하는 이런 이슈와 맞물려서 이런 활동을 유통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플라스틱 사용이 요즘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플라스틱을 만드는 과정 중에 유통이 관여하는 부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유통사에서는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유통사에서는 좀 선도적이지만 용기를 가져와서
담아가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플라스틱을 줄이는 이런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이런 센터들이 이제 있는 부스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재활용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독일에 이어서 뭐 두 번째라고도 하는데요. OECD 기준으로. 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이게 사실은 환경에서는 플라스틱을 안 쓰는 것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유통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온라인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사실 이제 요 근래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성장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소비자들이 불만 중에 하나가 배송을 시켰을 때 나오는 포장재에 대한 불만들, 이거 처리에 대한 귀찮음 이런 것들 많이 하십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이 루프라는 회사는 특이하게도 용기를 재활용해서 다 쓴 용기를 회수해서 다시 거기서 채워주는 식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사실은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많은 선택을 받고 있고요. 좀 미래지향적인 유통 방식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이런 트렌드가 이미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시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2020년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2월 말,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한 3월, 4월을 기억하시면 이런 것들이 뉴스에 많이 나왔을 겁니다. 물건들이 비는 현상들, 그리고 화장지를 막 사람들이 쓸어서 담는 모습들, 이런 문제들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중국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은, 중국에서는 그 봉쇄 기간 동안 딜리버리를 하는 배송 인력 자체도 수급이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만나기 꺼려하는 문제 때문에 집집마다 배송하는 걸 포기하고 아파트 단지 앞에다가 물건을 하역하는 이런 방식으로 배송이 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배송에 관련된 인력들이 과도한 업무에 의해서 사실은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는 우리 기존에 주어지던 서비스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말로 정리를 하자면 오프라인 유통의 문제점, 온라인 그리고 생산 공급망상의 문제점,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프라인 유통의 문제점은 매장이 예고 없이 폐쇄가 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붐빈다거나 하는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일부 카테고리 제품들이 품절이 된다거나 그리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재고가 부족한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이런 카테고리 문제는 여전히 있었고요. 더 큰 문제는 가격을 그 때문에 대폭 상승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이 온라인 유통 채널에 대한 불신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런 문제가 적었다고 들었는데 유럽이나 미주 선진국에서는 배송 실패가 많이 있었습니다. 시킨 지 한 달이 됐는데 안 오거나 2, 3주를 기다렸는데 배송 취소를 시킨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온라인 유통에 대한 불신도 많이 커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생산 공급망도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로 인한 폐쇄라든지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라든지 과도한 업무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이전까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기대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물과 공기처럼 그냥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물건들이나 식료품 그리고 유통 매장이 더 이상 이제 내가 획득할 수 없을 거라고 하는 이런 불신이 생긴 게 가장 큰 문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불확실성이 단순히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지속되고 앞으로도 올 수 있다고 하는 예측 불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강요된 선택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으로 장년층이나 노년층도 많이 이제 넘어갔다고 하지만은 이런 것 중에 이제 일부는 강요된 선택의 변화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부 제품이 이제 브랜드 제품이 재고가 다 없어지면서
PB 제품도 활성화되고 있지만 이 중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품과 플랫폼상의 이제 선택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고요. 저희 회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회사의 자회사인 아이스 모바일에서 올해 3, 4월 달에 총 26개국에서 양적 질적 조사를 해서 사람 소비자들이 가치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잘 아실 것 같은 이 마슬로우의 욕구 이론상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봤는데요. 보니까 원래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사람들이 자아 존중이라든지 자아 실현에, 그러니까 상위 4, 5단계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이런 욕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3, 4월 기간에 이제 이게 급격하게 최하위 단계인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가 급격하게 증가한 걸 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어떤 변화를 줬냐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sustainability, 즉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인류가 당면한 큰 문제보다는 본인과 본인 가정을 지키려는 이런 문제로 사람들이 코로나 기간에는 많이 옮겨갔다, 욕구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 중에서 이제 늘어난 것들은 필수품 소비나 건강에 대한 관련된 소비, 그리고 저장성에 관한 가공식품의 비축이라든지 홈 쿠킹, 가족과의 시간, 그리고 온라인 구매, 배달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가성비를 많이 찾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식료품의 품질을 많이 따지게 되고 이 기간 좀 특이한 거는 미디어 노출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비단 TV뿐만 아니고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채널은 다 활용해서 미디어에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정말 이제 앞서가는 기업들은 이 기간을, 코로나 기간 동안 사람들이 재택을 하고 봉쇄를 하고 있는 이 기간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라든지 핵심 가치 혹은 제품에 대한 서비스를 알리는데 미디어를 활용해서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줄어든 것들은 오프라인 매장의 방문, 그리고 쇼핑의 즐거움과 빈도가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주주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스낵 및 정크푸드, 여행, 럭셔리 쇼핑, 식당 이용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고요. 밑에 보이는 거는 포모라고 그래서 자기가 뒤처지는 거에 대한 불안감, 남들이 하고 있으면 따라서 해야 되는 것, 이런 욕구들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단계를 지나서 5월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유통사나 아니면 시장에서 대응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을 좀 더 안전한 쇼핑을 할 수 있게 이런 픽업 서비스인데 신선 제품을 저장할 수 있게 냉동 보관함을 만든다거나 저는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고객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슈퍼마켓 트럭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물건을 파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이미 너무 익숙해졌지만은 이런 계산원과 소비자 사이에 스크린을 만드는 것들. 그리고 웨어하우스 풀필먼트 센터에서 이런 방역을 한다거나,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사람들이 손을 잡지 않고 팔꿈치로 문을 열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자외선 살균을 로봇으로 한다거나, 이런 인간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5월 이후부터는. 그러면서 5월 이후 이제 가치 사실상의 변화는 이제 이렇게 5가지로 저는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프라이오타이즈는 뭐냐면 우선순위를 재검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상에 가장 우선순위였던 것들이 이제 뒤로 처질 수가 있고요. 밑에 그냥 익숙하게 놔뒀던 것들이 이제 우선순위상으로 위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런 우선순위의 재검토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빨라지고, 그 다음에 확대되는, 요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요게 뭐냐면, 모든 트렌드가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일부 트렌드가 이렇게 선택적으로 빨라지고, 가속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줌이나 온라인 스쿨링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온라인 관련한 디지털적인 요소들이 이런 이제 선택적인 트렌드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이런 트렌드가 원래 한 10년이 걸렸을 걸 2, 3개월 만에 다 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트렌드 가속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디지털화가 됐다는 것. 그 다음에 로컬라이즈. 사실 코로나 전에는 모든 시스템이 우리가 글로벌화의 일부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코로나와 맞물려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라든지,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한일 간의 이런 문제라든지 해서 사실은 코로나 구간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지역화가 더 강조된 것 같습니다. 팀장님하고도 제가 출장을 안 간 거 말씀을 드렸지만은 더 이상 이제 출장을 안 가는 게 이상하지 않는 풍경이 되었고요. 외국에서 물건 사는 것보다 한국에서 소비하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여행도 마찬가지로 국내 여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뭐냐면 웨포나이즈. 이게 의료 분야에서 이런 것들이 무기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너무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코로나가 일어나서 지금까지 있었던 방역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글로벌 공조화가 좀 됐었고요. 물론 일부 마스크나 이런 세정제 같은 것들이 국경을 못 넘는 문제가 있었지만은 앞으로 걱정인 거는 이게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나왔을 때 인류가 이런 소중한 의료 분야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하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지역별로 편중화돼서 선진국 중심으로 소비가 된다면 이런 것들은 나중에 가서 큰 교훈에 대해서 사람들 이제 코로나 이후에 남는 큰 트렌드의 변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저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도 이런 인간적인 측면들은 놓치지 않고 이미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정하고 주방에서 요즘에서는 외식보다는 집에서 요리하는 횟수가 많이 늘었다고 보고요. 가족 간의 식사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행복이라든지 꼭 디지털이 아니더라도 뭐 집에서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비디지털적인 즐거움 이런 것들 찾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사실 저희 해외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나왔는데요. 달고나 커피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습니다. 이런 새로운 없던 것들이죠. 없던 것들이 새로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트렌드를 만드는 이런 현상이라든지, 그리고 서로 간에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은 뭐 줌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술을 마신다거나 회식을 한다거나 하는 이 디지털적인 연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역과 사회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적인 면은 잃지 않고 지금 코로나를 버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또 걱정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러한 지금 코로나 기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은 결국엔 뭐 궁극적으로는 경기 침체를 가져올 것이다 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전문가들이 하는 말은 2008년도에 있었던 저희 금융위기가 있습니다. 금융위기는 리허설에 불과했다라고 할 정도로 앞으로 다가올 경기 침체에 대한 좀 암울한 걱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코로나에 의한 여러 가지 이제 특이점들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은 워낙 힘든 문제입니다. 사실 코로나가 종식이 될지도 사실 알 수가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힘든 문제이지만 사실 이제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 리스트를 봤지만 워낙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에 맞춰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좀 맞춰서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통에 좀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통에 대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비자들의 변화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들은 내가 만든 것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소비자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외식을 즐길 수 없어서 앞으로는 레스토랑급 재료를 외식비 절반으로 슈퍼마켓에서 사서 쓰겠다라고 하는 욕구가 많이 있는 걸로 보이고요. 예전처럼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갈 거라는 기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은 집에서 홈파티를 통해서 좀 풀어보자라든지, 우리나라에 또 캠핑 문화가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캠핑을 통해서 풀자라든지 이런 소비자들의 의견이 있고요. 변화가 있고, 그리고 장 보는 비용도 이제는 브랜드 제품보다 거기에 합당한 품질의 PB 제품이 있으면 좀 써보고 싶다 이런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헬스장 이런 곳들이 가는 것들이 위험하고, 이제 사실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이런 그 불신을 해결하기 좀 힘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먹고 집에서 뭘 할 수 있는 거를 찾고 싶다. 이런 소비자의 변화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걸 정리를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겠죠. 라이프 스타일을 조금 더 저렴하거나 안전한 상태에서 유지하고 싶다라는 욕구와, 그다음에 가정에서의 즐거움을 만들고 싶다라는 욕구, 그리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고 싶다는 욕구, 그리고 건강한 삶을 만들고 싶다는 욕구, 이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났을 때 가장 남는 이제 소비자들의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 특히나 지금 벤처 창업을 생각하시거나 하시고 계신 기업들이 많으실 텐데요. 고객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소통, 그럼 우리나라 사실 말을 영어로 만들었을 때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로열티입니다. 로열티를 영어로 표현했을 때는 서양 사람들은 조금 다소 수치적인 충성도에 치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숫자적이고 얼마나 오는지, 침투율이 얼마 되는지 이런 것들 관심이 있고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이게 충성 고객이 되는데, 충성 고객으로 번역을 하고 나면 조금 다소 감성적인 충성도에 치우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좀 사람들이 충성도라고 하면 좀 다소 감성적인 것에 치중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 감성적인 것과 거래적인, 수치적인 게 균형을 맞춰서 성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신질서가 됐을 때 이런 고객과의 관계가 가장 기업을 성장시키고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식량 신유통 트렌드 강화해서 이제 좀 랩업 정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전에 보셨던 그 트렌드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주춤하거나 조금 더 활성화되지만은 그 트렌드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들은 점점 더 확대시키고 지금 코로나로 힘들었던 이 사항들을 좀 발전시키셔가지고 이 트렌드를 어떻게 빨리 캐치업 하실지를 이제 고민하셔야 되고요. 수식농법 대체 이제 식품들은 앞으로 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수식농법의 이제 대부분이 이제 엽채류라고 해서 입식물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음에는 이제 과일이라든지 이제 수정을 시켜야 되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과일이라든지 이런 영역으로 가야 되고요. 실제로 땅 소비가 많은 곳이 곡식입니다. 이 곡식 부분에서도 이런 수식농법이나 이런 기술들이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발전해야 되는 큰 이제 기술의 혁신의 이제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체 식품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콩고기라고 해서 옛날에 우리나라가 사실은 선진국입니다. 어릴 때 콩고기라고 먹었는데요. 이런 대체 식품에 관련해서 지원이 많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이 하는 가장 큰 걱정은 뭐냐면 이런 새로운 농법이나 새로운 대체 식품이 왔을 때 걱정하는 게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막연한 불안감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좀 알릴 수 있도록 사실은 우리나라가 참 잘한 것 중에 하나가 한우, 한돈 같은 이런 브랜드들인데요. 국가에서 이런 브랜드를 할 수 있도록 인증을 강화해서 좀 그런 것들이 소비자들이 좀 쉽게 받아가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정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회사가 네덜란드 회사이기도 하고요. 네덜란드 가시면 기념품처럼 사시는 초콜릿 브랜드입니다. 토니스 초콜릿인데요. 이 초콜릿은 이제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창업자가 이제 여기 있는데요. 이분이 사실은 원래는 저널리스트입니다. 그 TV 이제 쇼를 만들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카카오 농업에 많은 어린이 농업이라든지 노예 노동이 필요한 걸 알게 됐고요. 이런 연유로 본인이 2002년도에 네덜란드 법원에 가서 자기가 자수를 합니다. 자기는 노예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을 알면서도 소비했기 때문에 네덜란드 법원은 그게 불법이라고 합니다. 나를 심판해 주시오 하고 갔고요. 그러고 나서 이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회사가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는 이런 사회적인 이런 메시지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 사람들은 사실 카카오 살 때 구매 금액을 20%더 줍니다. 저가보다. 후하게 쳐주는 거죠. 소비자들은 그게 이제 인지가 되면서 이 사람들은 카카오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초콜릿을 아는 사람이라고 인식이 돼서 사실은 유럽에서는 이제 인기 있는 초콜릿이 됐습니다. 이렇게 좀 초콜릿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저관여되어 있는 제품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고관여 제품으로 만들므로 해서 사실은 없던 시장을 새로 만드는 이런 것들도 이 좀 앞으로 만들어지는 시대에는 필요한 이제 마케팅이나 사업 방식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네. 사실 좀 힘든 시기에는 여러분들 큰 그림을 그리시기 힘드실 텐데요. 저희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생각은 크고 넓게 하시되, 이제 시작은 좀 작게 하시면서 변화를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드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채팅창에 좀 댓글이 아직 좀 올라오지는 않고 있는데 네. 댓글 질문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부탁을 드리고요. 뭐 잠깐 제가 그 아까 발표 중에 알렉사 도구 각산이 네. 어떤 새로운 상품이 좀 들어갈 여지가 예, 없어졌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네. 특히 이제 저희 같은 창업 그 신생 창업 벤처 기업 같은 경우를 팔로 개척을 위해서 뭐 어떤 좀 행동이나 방안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은 그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예전과 같이 통일된 미디어나 그러니까 좀 독점화된 미디어나 이런 채널들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각자 이제 분산해서 알리려고 많이 노력하시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 워드 오브 마우스라고 그래서 그 바이럴에 많이 의존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바이럴을 온라인으로 많이 기대서 하시는데 연구를 한 결과에 보면 저희 한 7, 8% 정도만 이런 바이럴 중에 7, 8% 정도만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새로운 특히 농식품 같이 지금 아까 보셨지만 트렌드상으로 안전이 중요해진 시기에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단순히 그냥 이런 미디어를 남들이 하니까 따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되고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방식은 그 아까 전에 보셨던 임파서블 미트가 했던 방식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임파서블 미트는 사실 대체육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식감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이게 내 몸이 좋을까 안 좋을까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 실제로 이것들을 맛보여 줄 수 있는 기회는 작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큰 불안감을 허들을 넘어서 설명하기가 힘든데 임파서블 버거는 그 미트는 이걸 버거킹과 제휴를 하면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쉽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이런 배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활용해 보신다면 너무 온라인에 치중하지 마시고 제휴 아니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직접 사람들한테 체험해 볼 수 있는 이런 것들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이 앞에 답변 어느 정도 주신 것 같긴 한데 벤처 기업이 브랜드의 로열티를 어떻게 확보해 나갈 수 있는지 라는 질문도 또 있었습니다. 예.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 저희가 한국에 이제 진출한 지 한 4년 정도 되는데요. 유통사들과 아니면 브랜드들이나 이거 데이터를 보면, 대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본인들의 매출의 한 70% 정도를 한 30%의 고객들이 쓰고 계십니다. 대부분 다 인지를 못하고 계신데요. 실제 그런 정도로 충성 고객의 가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단계는 이런 충성 고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제일 중요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을 어떻게 내 채널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런 충성 고객들을 늘릴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